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역 담당자 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예전에 강의했던 면역 담당자 세포에 관련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제 물질에 관련된 그 항체를 강의를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컴플리먼트 보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관련된 단백 활성 물질 사이토카인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면역 담당자 물질에 관련된 보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면역 담당자 보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 요리된 그 음식에 뭔가 양념을 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또 향기가 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렇게 양념을 뿌려서 우리가 탐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리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 보체를 강의를 듣기 전에 이 그림을 잘 연상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잘 요리된 음식에 양념이 뿌려진 거를 이제 먹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연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체란 무엇일까요? 이거 보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보체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결합된 세균이나 그 세포를 살균하거나 또 용이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항체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보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체가 활성화되는 데는 자극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보체계의 성분은 혈액 속에서는 활성화를 띠지 않는 효소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체계가 활성화되려면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체가 활성화되는 어떤 경로, Deactivation of Complement System이라는 보체계 활성화는 두 가지로 그 경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Classical Pathway라고 해서 고전적 경로. 또 두 번째는 Alternative Pathway라고 해서 부경로, 또 제2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체계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전적 경로, 즉 항원, 항체, 이 복합체, 엔티겐, 엔티보디의 컴플렉스에서 반응하는 활성화되는 경로, 그래서 C1에서 C9이라는 그런 컴플리먼트가 있는데, 이 고전적 경로에 관련돼서 보체계가 활성된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시컬 패스웨이를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부경로. 이 세포벽의 리포 다당체, LPS라고 하는데,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경로입니다. 즉, 면역의 복합체를 통하지 않는 경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분리를 할 때는 첫 번째 고전적 경로는 항원, 항체 복합체가 반응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항체, 항원의 복합체가 없이 활성화되는 경로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이 보체계의 활성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클래시컬 패스웨이하고 얼터네이티브 패스웨이, 고전적 경로하고 부경로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서 이 활성화되는 경로를 잘 파악하시고요. 또 이 그림은 타겟셀에 관련된 그 경로를 나타내는 그 그림입니다. 또 이 그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체계의 그 활성화에 됐을 때 과연 활성화된 이유가 뭘까요? 최종의 어떤 결과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체계의 활성화의 최종 결과물은 MAC, 즉 막 공격 복합체, Membrane Attack Complex라는 그러한 막 공격 복합체를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C는 그 세포막에 그 꽂히는 어떤 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는 이제 파괴되어 버리죠. 즉 세포막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세포 내에 물이 들어가서 결국 세포는 사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체계의 활성화된 최종 결과물은 MAC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보체와 유사한 물질이 있습니다. 즉 킬러 T세포와 NK세포가 분비해가지고 표적세포를 손상시키는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퍼포린이랍니다. 이 퍼포린이 바로 세포막에 구멍을 내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체계에 활성화된 MAC와 킬러 T세포와 NK세포가 그 분비하는 그 물질,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그 MAC, 이제 막관통 구조가 그 세포에 그 구멍을 내서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막을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이 간질액이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가 그 파괴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킬러 세포, NK 세포가 암 세포를 이제 이렇게 포피린이라는 물질이 분해해서 그 캔서 셀에 구멍을 내는, 그래서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킬러 세포가 반응을 하는, 그래서 그 암 세포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인지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퍼포린이라는 물질이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NK에서 분비되는 퍼포린이라는 물질에 대한 그 도식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그림은 막관통 구조 MAC, 그 다음에 MAC에서 그 활성화 경로 C9까지 관련된 것이 써 있죠. 이렇게 해서 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막관통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또 Membrane Attack Complex, 즉 MAC는 에서 C5, 즉 어떤 경로에 의해서 세포를 이렇게 막관을 형성하는 그러한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구멍이 뚫리면서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부분 이제 병원체 세포 표면에서 보체 성분, 즉 C5에 C7이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복합체를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병원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세포에 하나하나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구멍을 뚫는 그런 과정을 낸 복합체를 조립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정상 사람 세포에서 CD
59는 C5b 복합체 결합해서 세포막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C9을 모으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 즉 사람 세포의 차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 세포에 이 그 막광 구조가 MAC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 정상 세포가 잘못하면 파열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멍을 방해하는, 정상세포를 방해하는 그림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막에서 C9까지 이렇게 그 세포의 구멍을 뚫는 그러한 과정의 그림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체의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체는 이제 대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역할을 하는데요. 그 정의를 내리면 용해작용을 한다. 그 용해작용은 첫 번째, 그 항체하고 결합한 세포를 파열시키는 사이톨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용해작용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화학 주성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케모테스틱스라고 하는데 이 화학 주성작용은 그 대식세포하고 호중구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인다. 냄새를 맡게 한다. 그래서 보체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면 향기가 난다거나 그러면 대식세포 호중구가 그거를 탐식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주성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MAC, 즉 막관통 구조를 형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활성화된 그 보체가 세균의 막 표면에 남아 있고 또 남아 있는 그 보체가 바로 대식세포를 끌어들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끌어들이는 작용, 즉 이거를 주성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옵소닌 작용, 옵소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보체하고 결합한 그 세균을 대식세포가 탐식하기 쉽게 만드는 작용을 옵소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양념을 다 하고 향료를 끓이게 되면 먹음직스럽게 탐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 같은 거를 옵소닌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체의 냄새에 이끌어온 대식세포가 이제 그 보체가 잔뜩 묻어있는 세균을 덥석덥석 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용해작용, 화학 주성작용, 옵소닌 작용,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체의 그 역할에 지금 이 그림은 잘 요리된 음식에 그 향료와 그러한 그 양념을 뿌려서 그 주성작용 또는 옵소닌 작용을 하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그림도 세포막에 그 보체가 이렇게 뿌려지는 작용,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식세포가 이렇게 보체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탐식하기 좋게, 그래서 나중에는 보체가 묻은 그러한 항원 복합체를 이렇게 먹게 되는 또 세포를 또 탐식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잘 묻혀진 보체에 대한 그런 주성작용과 옵소닌 작용 때문에
이 세포를 이렇게 먹어치우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혈중에는 보채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만큼 그 소비가 되는지, 또 얼만큼 있는지 감소하는지, 또 이것이 그 소비가 어느 정도 항진되는지, 이거를 이제 혈중 보채가라 이렇게 하는데, 되게 보채는 이 간에서 생성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 보채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보채의 그 소비가 항진에 의한 감소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채의 그 소비가 항진이 되면 혈중의 보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 소비가 많아진, 어디선가 이제 보채가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채가 소비가 항진된 이유는 면역 복합 체에서 활성화하기 때문에 신체 어딘가에 면역 복합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겁니다. 또 혈액 중에 그 사라진 그 보채는 대부분 면역 복합체 근처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혈중 보채가 감소하는 질환이 있다. 그러면 몸의 어딘가에 면역 복합체가 존재하는 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중 보채가 감소하는 질환, 또 그러면 몸의 어딘가 면역 복합체가 존재하는 질환, 이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채가 감소하는 질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한 6개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전신성 홍방성 낭창이라는 그런 어떤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성입니다.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걸 약자로 RA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보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보채가 증가한다. 이 사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루푸스 신염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런 질환에도 보채가 감소한다. 이제 네 번째, 연쇄구균에 이제 감염 후에 급성 사고제 신염이 일어나는 질환. 이것도 보채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성 증식성 이제 사고체 신염 MGN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일반 세균의 그 감염성으로 증가가 발생이 되는데, 특히 네이서리아 감염에 중증하다. 이것은 이제 한때 임질계통의 감염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채가 감소하는 질환이 있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6가지 예를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보채계의 그 조절은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조절의 관계를 어떤 작용이 있냐? 보채계에는 좋은 작용이 있죠. 유익작용.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 등의 보채의 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에 대한 그 보채계의 활성화에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그 활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포막에는 보채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인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억제 인자가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 요증, 이것은
PNH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질환은 그 적혈구막에 보채 억제 인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미미한 보채 활성화 자극에 의해서도 앞에서 설명했던 막관통 구조 MAC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상세포의 구멍을 뚫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PNH 질환이 발생한다. 이것도 한 예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보채에 대한 그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이 보채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항체가 결합된 그 세균의 세포를 살균하거나 용이하는 단백질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체가 하는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채의 활성화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극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면역 담당자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물질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단백 활성 물질, 사이토카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적인 그러한 그 대략적인 면역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단백성 활성 물질에 대한 것으로서 개념적인 그 면역에 대한 그런 강의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단백 활성 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